개축옥사가 일어난 지 4년째 되던 1617년 조정에선 급기야 인목대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움직임까지 일어납니다. 존호를 삭제하고 궁전의 호의를 없애며 온 나라 사람과 함께 폐위시켜야 합니다. 야, 이게 호의를 없앤다는 말이 진짜 무서운데요. 이건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올린 상소입니다. 즉 인목대비를 쫓아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목대비 역시 유령 저주 사건으로 영모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여태껏 인목대비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비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심지어는요, 인목대비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목대비를 쫓아내라는 상소를 받은 광해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다 속으로. 차마 듣지 못하겠다. 광해군은 상소를 물리치기에 바쁩니다. 아, 진짜? 하지만 신하들은 광해군이 받아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대비를 폐함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윤호하시옵소서. 윤호하시옵소서. 뭔가 짜고 치는 그림이 그려지시죠? 설마. 이후 인목대비 폐위 논쟁이 2달가량 이어지던 1618년 1월 28일 광해군이 드디어 답을 내립니다. 지금 이후로는 단지 서궁이라고만 칭하고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서궁이 무슨 뜻일까요? 서쪽의 궁. 네, 맞습니다. 궁의 별칭인 서궁으로 부르라는 건 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대비의 지위와 위상을 한껏 낮춰버리는 조치였습니다. 이어서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경운궁에 유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인목대비는 경운궁에 놔둔 채 광해군은 창덕궁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 문안 인사도 끊어버립니다. 인목대비를 궁에 가둬놓고 대비로서 존재감을 도려내버린 겁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폐륜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반역을 일으켰다, 주동했다. 그러면은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인목대비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반역 사건을 주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반역 죄상을 빌미로 어머니를 유폐했기 때문에 그게 폐륜이 되는 것이죠. 사실 왕위를 직접 노릴 수 있는 사람은 영창대군이지 인목대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제거한 다음에 스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세자 때부터 생긴 엄청난 트라우마,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영창대군을 제거한 다음에도 이성을 잃고 인목대비한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한 게 광해군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죠. 상당히 무리수였죠. 광해군이 한순간이라도 인목대비를 어머니로 생각한 적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일찌감치 폐위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인목대비는 효를 중요시하는 조선에서 모후로 대접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욕스럽고 한스러웠을 겁니다. 인목대비는 유폐됐을 당시의 심경을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시입니다. 늙은 소 힘을 쓴 지 이미 여러 해. 목이 헐고 가죽이 헤어져 잠자기만 좋아하네. 쟁기질 썰해질
이미 끝나고 봄비도 만족스러운데 주인은 어찌 고생스럽게 또 채찍을 더하는가. 아이고. 임목대비가 훗날 남긴 이 시는 늙은 소를 가엾게 여기는 내용이라 해서 흔히 민우시라고 불립니다. 늙은 소를 이제 본인에 대입해서 네. 임목대비는 정치 싸움에 휘말린 자신을 늙은 소에 빗대고 광해군을 늙은 소의 채찍질하는 주인에 빗대어 시를 지은 겁니다. 임목대비 자신은 힘이 빠진 지 오래인데 광해군이 계속 자신에게 채찍질한다, 즉 괴롭힌다는 겁니다. 임목대비가 얼마나 힘들고 서럽고 또 지쳤을지 고스란히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유. 그런 임목대비의 처지는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에 쫙 퍼져나갔죠. 되게 불효한 아들이라고 맞아. 다들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성 안에는 아마 이런 말이 나돌았을 겁니다. 꽉 닫힌 저 궁 속에 불쌍한 대비마마가 있어. 불효자 왕이 어머니를 궁에 가두고 핍박한대. 궁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임목대비를 향한 동정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임목대비가 유폐된 지도 4년이 흐른 1622년 12월의 밤, 경운궁에서 임목대비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경운궁으로 난입하여 대비를 해치려고 하였다. 예? 누군가가 경운궁으로 난입해서 대비, 즉 임목대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누가요? 광해군 세력 말고는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대형? 백대영과 이휘경은 나래희를 핑계하고 도적의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진과 북을 치고, 여기서 나래희는요, 나라의 재앙을 가져오는 잡귀를 몰아내고 새해 국가의 무사를 기원하는 의식이죠. 백대영과 이휘경이라는 인물이 나래희를 핑계로 경운궁으로 향한 겁니다. 두 사람은요, 광해군의 측근이자 임목대비 파위론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둘은 임목대비가 잠들고 있는 침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불룩 솟은 이불 위를 칼로 푹 찌릅니다. 어? 이불은 피로 철철 물들었고요. 예? 둘은 유유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아니, 지금 칼 찔. 아니, 예, 선생님. 그럼 이목대비가 칼이 찔린 거예요? 이불 속 피를 흘린 사람은 바로 안 돼. 궁녀였습니다. 군요. 근데 임목대비는요? 눈치챈 건가요? 경운궁에 난입한 무리를 본 궁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임목대비에게 잠시 몸을 피하라고 한 후 대신 누워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요. 교수님, 임목대비를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 혹시 광해군인가요? 설마? 맞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광해군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았다고 보죠. 왜요? 저렇게 만약에 광해군이 지시했다가 이게 말이 새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만약에 탄로가 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거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광해군의 결론은 분명해요. 유폐시키는 것으로 끝이다. 아니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광해군이 시킨 게 아니라면 너희들이 한 짓 때문에 내가 오해받을 뻔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후폭풍이 크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지금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하는 내 측근인데 그런 실수 때문에 내가 처벌해버리면 내 측근은 누가 하겠어요. 맞아. 그러네요. 애매하네. 임목대비가 궁에 유폐된 지도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1623년 3월 12일 이날, 임목대비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캄캄한 어둠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경구멍을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이때 군사를 대동한 몇몇 신하가 우르르 경운궁을 찾아와서 나라가 뒤집혀졌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반정의 우두머리에 선 능양군은 광해군의 조카였습니다. 선조의 5째 아들이자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정원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는 날 광해군을 폐위시키려는 세력은 1000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창덕궁을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이때 광해군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광해군은 반정군이 오기 직전까지 술자리를 즐기다가 반정군이 들이닥치자 궁궐담을 넘은 후 환관 등에 엎혀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광해군이 죄상이 드러나지 않은 모후인 임목대비를 유폐했잖아요. 그때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광해군에게 등을 돌립니다. 근데 요 서궁 유폐가 완결된 지 불과 한 2달 만에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전운이 감돌아요. 그러면서 명나라에서는 우리와 함께 후금과 싸우자 그러는데 모든 붕당들이 이구동성으로 황제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해서 당장 파병을 하자고 했는데 광해군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의 기본 강령인 충과 효를 왕이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어기고 있네? 저 사람 저거 우리 왕 맞아? 하면서 그 반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정말 반정이라도 일으켜서 광해군을 폐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창덕궁을 장악한 능양군은 신하들에게 인목대비를 당장 창덕궁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죠? 인정해야 되니까. 다음 왕에 누가 되는지 인정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인목대비가 이건 옳은 일이다. 능양군이 왕이 된 게 맞다. 승인을 해줘야 비로소 직위 명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맞아. 그런데 처음 반정세력이 찾아왔을 때 인목대비는 잠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냥 인목대비는 반정 사실을 선뜻 믿지 못한 겁니다. 혹시 광해군이 날 시험하고 죽이려는 거 아닐까? 의심했던 거죠. 얼마나 또 그렇게 했으면 그 또. 덜썩 따라하면은 이거 봐라 하고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반정 세력은요 대비전 앞들이 엎드려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인목대비는 진짜 반정이 일어났구나. 진짜? 진짜 딱 그 이거였어.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상황 네. 파악이 된 거죠. 맞아요. 이런 날이 또 오다니. 광해군의 시대가 끝났구나. 지긋지긋한 이 유폐 생활도 끝이구나.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인목대비는 경운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목대비는요 자신을 모셔가려는 반정 무리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유폐 중엔 문안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중에 이처럼 직접 개문하는가? 아, 내가 여기 잡혀 있을 때는 아무도 너 보러 안 오더니 이제야 보러 오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반정을 일으킨 장본이 누구죠? 능양군. 능양군은 지금 오지도 않고 신하만 보내니까 인목대비는 자신을 대비 취급도 안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상황 파악 잘했나 보다. 그걸 너무 빨리 파악하신다. 그렇죠. 확실히 했다. 이제 내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능양군이 안 오고 왜 너희가 와? 그렇죠. 결국 몇 시간 후 능양군이 직접 경운궁에 찾아옵니다. 능양군은요 인목대비에게 창덕궁으로 가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능양군을 마주한 인목대비가 상상을 초월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먼저 이혼부자의 머리를 가져와서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뒤에야 책명을 내리겠다.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말을 바로 이 순간에 던진 겁니다. 아,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얘기 다 듣고 다시 보니까 네. 더 와닿네요. 네, 말 너무 잘했어요. 와 씹는다는 표현을 잘했어요. 이 정도의 단어나 이 말을 써야지 될 정도의 이 한이 있기 때문에 예. 인목대비는 광해군을 역적의 우두머리 역괴라고 부르면서 직접 국문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와, 국문까지요? 그동안의 수모로 쌓인 한과 울분, 분노를 일순간에 다 터뜨린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 죽었지, 어린 아들 죽었지, 이거 하나하나 다 고통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사약을 내린다든지 이것도 안 되고 내가 당했던 이 수모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진짜 뭔가 그 한이 뭘 해도 분이 안 풀릴 거예요. 근데.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정 직후 능양군은 인목대비와 광해군을 마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초란 몰골로 작고 까만 가마를 타고 인목대비가 있는 경운궁으로 끌려옵니다. 한때 용상에 앉아서 인목대비의 자존심과 집안을 짓밟았던 광해군은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광했네 이놈! 네, 대궐에서 쫓겨나면서 하늘에 맹세했었다. 내 기어코 광했네 놈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그렇게 맹세했었다. 이제 그 날이 왔도다. 아 이건 진짜 이 상을 완벽히 이해하고 계신다. 달려가서 어떻게든 하고 싶을 거야 지금 저는 지금. 이후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죄목 36가지를 교지로 써서 내립니다. 선조의 아들이라면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광해는 우리 부모를 형벌하여 죽이고 우리 일가들을 몰살시켰으며 품속에 있는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이고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으니 그는 인간의 도리가 조금도 없는 자이다. 자신의 친정을 몰살한 죄, 아들 영창군을 빼앗아 죽인 죄, 그리고 자신을 유폐해 곤욕을 치르게 한 죄, 이것을 거론하며 인간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일일이 죄목을 쭉 나열한 후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이에 그를 폐회시키노라. 5년의 유폐 기간 동안 꿈으로만 품었던 복수의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작부터 악연으로 얽혔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머니 인목대비가 아들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내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광해군을 쫓아낸 뒤 인조의 즉위와 함께 인목대비는 왕대비의 지위를 회복하고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지요.